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월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격월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막 다른 영상에도 댓글이 붙었었어요. 네. 지금 빨리 이건규 대표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네. 조언이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12월 10날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이 네. 전날 폭락에 이어서 오늘은 폭등, 급락에 이어서 회복, 급등 뭐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될지. 회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아직 저희가 장마감하진 않았는데 코스닥이 전날은 5% 급락, 네. 오늘은 5% 급반등. 너무 정신없어요. 요즘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기는 한데 네네. 조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정상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규 분포에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규 분포를 벗어난 약간 특이점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특이점이라는 부분이 이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든다, 뭐 추가적인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특이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을 다른 나라로 갑자기 무슨 뭐 망명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에 너무 베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일은 벌어졌고,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커먼 센스로 생각했을 때는 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저께 이제 폭락 때 어찌됐든 최대한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가 좀 노출된 게 아닌가,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고 하면은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정규 분포에 결국엔 따른다, 수렴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시장은 어찌됐든 바닥 짚고 좀 회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 네. 세상 전체 40몇 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가 이거는 되고.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었고요. 누구도 이제 거의 경험해본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만한 그러니까.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버틸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결국엔 저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령과 탄핵 이어서 더 비정상적인 상황이 뭐가 있겠는가? 네. 뭐 예측하기 어렵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합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상식적인 수준에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뭐 탄핵안 의결을 네. 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 없는 뭐 상황이죠. 하야가 될지 탄핵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언젠가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된다라는 거는 또 네.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주에 표결이 정말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뭐 탄핵 확률이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시기의 문제일 뿐인 것 같아요. 이번 주냐 아니면 뭐 1, 2주 더 후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뭐 정리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그래서 왜 우리 유튜브에 찾아보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확률의 정규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쇠구슬 같은 거 동시에 이렇게 확 떨어뜨렸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이 확률의 정규 분포에 따라서 떨어지는 모습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투자할 때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자연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패테이라고 하죠. 비정상적인 상황이 두텁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거를 가정하기에는 낮은 확률의 베팅을, 그러니까 낮은 빈도의 베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 탄핵
아니면 뭐 블랙스완 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럴 때는 다시 정상적인 상황이 확률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네. 버티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12월 9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엄청나게 손절을 했습니다. 네. 뭐 거의 가격대로 보면 손절이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합쳐 거의 1조 2천억? 네. 그 앞전 날에 비하면 이틀 동안만 거의 한 2조 원 이상. 네. 10날 기준으로도 장중에 개인들이 또 순매도 하는 걸로도 제가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자발적으로 매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미수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좀 급락하면서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미수금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겹쳐서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고요. 투매, 손절, 반대 매매 이 최악인 거죠. 그때가 이제 보통 바닥인 거죠.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좀 두려워서 뭐 이거 반등하면 다 잘라내야겠다. 혹은 네. 손절해야겠다. 네. 나도 투매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경험이 네. 많지 않으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반면에 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 이런 때를 더 무서워해서 팔기보다는 이미 이제 발생을 했고 주가는 이미 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뭐 비중 확대에 어떤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에 자산을 위탁하시는 분들은 좀 네. 부자들 아닙니까? 네. 경험 많으신 분들. 네. 고객들의 반응은 어때요?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 조용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고객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고 피할 수 없거나 이거를 예측하거나 뭐 그러긴 어렵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오늘 뭐 이 방송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목요일에도 그렇고 이제 신규 고객분들 상담 오시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시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항상 뭐 이제 기회를 잘 살려서 불을 일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이제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럴 때 이제 공포를 먹기 마련인데 네. 이럴 때 탐욕을 부려야 되는 거고요. 그 외 하워드 막스가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정말 최악의 그 이야기인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주식을 파는 사람한테서 주식을 사는 건 최선의 상황이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막 줍줍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8년 전에도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시장을 비교해보면 물론 이제 그때 르네상스가 있었나?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네. VIP 계실 네, 때였나? 맞습니다. 어떨까요? 8년이랑 비교해보자면 지금 시장은. 근데 이제 그때랑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똑같은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탄핵이 이제 확정된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했죠. 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거는 이런 이제 불확실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고유의 경쟁력이 약간 훼손되는 게 아닌가라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 이제 상대의 매력도가 좀 감소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가격 경쟁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기술력이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에서 만들던 거를 뭐 그 제조업 경쟁력이 뭐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약간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약간 눈에 띄게 이제 보였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제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철강 화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LCD는 뭐 당연하고 OLED까지 또 거기다가 자동차 반도체까지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경쟁력하고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ODM이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뭐 이제 잘 되고 있는 산업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사실 철강하고 화학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면은 좋아질 때 먹는 게 있었는데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죠. 그냥 계속 안 좋은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단기이거나 그 이제 반등폭이 좀 작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경쟁했을 때 이게 정말 장기적인 경쟁력의 훼손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의 위협이 왔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이냐 혹은 중국하고 경쟁 관계는 조금 더 자유로운 업종이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가능한 섹터가 되게 좁아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업종이 점점 슬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에만 투자하고 안 될 만한 것들은 투자하지 말자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섹터별로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고. 네. 여의도 증권업계에도 리서치 센터 내에 철강 업종 없는 리서치 센터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거의 철강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석유화학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또 이게 상대 매력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장으로 아예 이동해 버리는 투자자도 굉장히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도 이제 미장으로 가신답니다. 아, 이제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이게 분산 투자적인 차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위험 자산이 100이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미국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바뀐 생각은 한 40% 정도는 미국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40%까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달러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달러가 강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해지 차원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거의 매력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상당 부분 더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 게 맞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국내를 60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의 고유의 매력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뒷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이해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투자를 버리고 가긴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라든지 세제 부분이 걸려 있지만 이제 국내는 여전히 이제 세제적인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기업 경쟁력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분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안 가져가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쪽을 좀 반영시키다 보니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이제 미국은 한 40% 정도 뭐 어찌됐든 가져간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해외 투자 펀드를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만 40%까지도 늘릴 계획. 근데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가입 문턱이 좀 높은데 해외 투자 펀드는 문턱을 많이 낮추신다면서요? 낮춘다기보다는 일단은 낮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최저 가입 금액 5천만 원으로 해놨어요. 원래 사모펀드는 국내는 이제 3억부터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 투자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거는 법적으로 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한테는 저희가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가입 금액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3억 원, 그리고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로 이제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가볍게 투자 이제 저희 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수료도 조금 저렴하게 책정하셨다고 합니다. 저 너무 잘했죠? 홍보성인 네. 것 같긴 한데 잘했죠. 저희가 뭐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는데 이 정도는 홍보해드려야죠. 기본 수수료라든지 뭐 성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매력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재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나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펀드 런칭이 된 상태고 뭐 개방형이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가입이나 아니면 뭐 탈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미 하반기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중심으로 한 AI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각광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AI 서비스가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한 것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이제 AI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한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당 비중을 AI 서비스에다가 비중을 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AI 서비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을 몇몇 살펴보면은 네. 다 이제 공통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고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향후 2, 3년 내에 이제 세일즈 이제 인력을 이제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고객들의 요구가 많고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20-30%씩은 다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AI 서비스가 별로 없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미국은 이미 선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가격을 20-30% 올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익으로 찍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AI가 돈이 되냐가 아니라 이미 돈이 되는 거를 입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 쪽으로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국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네. 연기금도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있고 네. 개인들도 거의 뭐 염증을 느끼면서 떠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과연 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 측면에서. 근데 이제 연기금 이제 국민연금만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어찌됐든 10년 정도 지난 후 시점에는 네. 계속해서 자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줘야 되는 연기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아지기 노령연금.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의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도 더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외국인은 또 국내의 어떤 정세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또 찾아야만 네. 그들이 또 믿고 들어올 수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도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만 투자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매력적인 걸 찾자라는 관점이 조금 더 그 관점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고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는 없는 비즈니스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되고 있는 것들, 뭐 AI 서비스를 근데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미국에는 있고 이제 국내에 없으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선박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에 그런 기업이 많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투자하고 이런 식의 관점의 어떤 투자의 지평을 좀 넓힌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제 돈에는 국경이 없다. 네. 자유롭게 이렇게 또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좀 거칠기는 한데 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뭐 순매수할 때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많이 팔 수 있는 혹은 팔고 있는 대형주 네. 혹은 외국인 수급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중소형주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 더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중소형주나 대형주의 구분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쪽이 수급적으로 유리하냐라는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저희도 사실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잘 안 사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500억대 기업을 2개의 기업을 샀거든요. 이제 그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찌됐든 AI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제 보안 관련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회사를 산 이유는 중소형주여서가 아니에요. 이제 AI 서비스를 좀 찾다 보니 안 되고 자꾸 찾다가 내려가서 이제 그 기업들을 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향후 전망이 밝냐, 이제 어둡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이제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이냐의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중소형주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대형주 비중이 더 올라가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비중을 늘렸던 업종이 뭐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늘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대형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뿐이지 저희가 대기업을 늘려야겠어, 중소기업을 늘려야겠어 이런 생각 자체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수급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네. 기본적으로 이익 증가를 보자 네.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잘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국정에서도 그렇고 미장에서도 그렇고 AI 서비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뭐 지금 너무나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 포지션을 안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AI는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은행 지주사 같은 경우에 네. 2024년에 거의 뭐 KB가 2배 네. 정도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주주와는 더 이제 확대를 하면서 배당 매력도 더 높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외인의 매도로 인해서 또 급격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따져보면 배당 메리트는 또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금융주는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매력이 있거나 엄청나게 매력이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매력도가 뭐 과거에 100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한 7, 80 정도로 조금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은 부분이, 저는 이제 부동산이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전세집을 좀 알아봤었는데, 네. 뭐 그런 집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가 20억짜리 이제 부동산인데 전세를 10억에 내놨더라고요. 전세가율이 50%.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대출이 4억 있더라고요. 아니 20억짜리 집에 대출이 4억밖에 없으면 네, 그러니까 건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이 15억이 전세금이잖아요. 아. 그럼 본인 실금액은 1억 2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풀 레버리지가 되어 있는 거죠. 전세금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집들은 다 그런 구조여서 제가 이제 좀 딴 데 알아보다가 이제 조건에 맞는 이제 집을 이제 계약하긴 했는데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가게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당히 가게들의 부채라는 부분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많이 쓰여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돼서 이제 좀 약간의 개인 부채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가능성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좀 잠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 기준의 변경, 그리고 이제 신상품의 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미 좀 일단락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실적을 더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약간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꾸준히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성장을 하던 국면이었고. 성장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죠. 그렇죠.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네. 거시경제도 성장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매크로도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못 오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산 가치가 더 오르긴 힘들다 보니 뭐 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소비력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는 좀 우려를 갖고 계시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은행들이 사실은 뭐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미리 비용을 많이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익이 꺾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들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기치로 내걸었던 밸류업, 밸류업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아마 은행 지주사들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밸류업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차기 정부 혹여나 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정책적인 지원 자체는 조금 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투자자의 인식 플러스 이제 경영진의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밸류업이란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이익이 더 증가해야지 주주 환원도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업황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도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밸류업은 인식 자체는 좀 바꾸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성공된 것 같다. 다만 그게 지속되려고 하면은 밸류업이 지속되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수급을 여쭤봤을 때 기업의 이익, 네. 그게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도 역시나 네, 플러스 이익. 알파 요소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밸류업은 플러스 알파이고 네. 본질은 이익이다. 가장 저는 위험한 거는 이제 좀 저PBR 주식들이 밸류업으로 반짝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기업들일수록 이익이 유지되거나 이제 줄어든 경우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유지시키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PBR이 아니라 네. 저 PBR이지만 이익이 잘 나올 기업들을 네. 찾아야 어찌됐든 되는 유진돼야지 그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주식을 파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익을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격월 이건규 시간이 마지막이 지난 10월이었거든요. 네. 2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네. 트럼프가 되잖아요. 네. 혹시 그 사이에 대표님의 어떤 뭐 투자 전략이나 판단이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대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나 추정 가능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뭐 이미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화되어 왔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발전이라든지 LNG라든지 그런 밸류 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확실해진 거죠. 이제 그쪽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관세를 많이 들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세를 얘기하고 앞에선 관세를 얘기하고 이제 뒷주머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는 결국에는 원유랑 LNG를 내가 우리 걸 많이 사줘가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트렌드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발전 시장을 보면은 석탄 화력 발전이 확 줄고 그 부분을 LNG가 엄청나게 이제 차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게 다 이제 물거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미국산으로 대체가 이미 된 상태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미 다 증가했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부분, 확실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그 부분 LNG 밸류 체인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힘을 계속해서 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는 이제 발전 쪽으로. LNG는 발전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도 있고요. 조선 수송 쪽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뭐 전후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좀 있었고 금리가 이제 거의 발작 수준으로 올라가서 시장이 좀 쇼크를 줬던 것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확정됐을 때 눈에 보일 때 이제 한꺼번에 반영되고 그게 이제 이미 내 눈에 보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부분이 좀 둔화되는 부분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 그때 오히려 피크를 찍고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도 금리가 오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예를 들어서 뭐 관세 20%를 들고 나왔다라고 네. 하면은 처음엔 20%를 얘기하지만 결국엔 2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에 끝난다든지 결국엔 이제 협상의 여지가 협상용.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항상 이제 돈의 흐름은 너무 놀라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관련주도 막 후룩 떨어지고.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우리나라 수출주도 정말로 크게 떨어졌어요. 네, 이게 관세는 이제 얼마가 부과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당장은 네, 또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일단 또 회피하고 심리들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특히 이제 미국 수출주 관련해서 네. 피해 혹은 수혜 네.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가 맞기는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얼마나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관세율을 뭐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더 깎아준다라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어떤 상품은 좀 더 올린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일률적으로 이제 수출 업체들은 다 나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업체별로는 그래도 이제 그 파고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업종이 뭔가를 좀 더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만약 물리면은 그대로 가격에 전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 관세를 물리면은 20% 가격 올리겠다. 근데 이제 이게 통하는 이유는 대체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네. 뭐 갑 같은 을이니까. TSMC 빼고는 지금 뭐 거의 뭐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시장에 뭐 7,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제 전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전가가 가능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하기사 TSMC 같은 그런 그 입지만 갖고 있다면, 네. 그럼 뭐 관세만큼 가격을 올려서라도 방어가 될 텐데 다른 기업들이 또 TSMC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못 올릴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혹은 좀 우회 통로를 이제 마련해서 수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이외의 어떤 국가에 이제 수출을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투자 심리 안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네. 현대차도 거의 뭐 20만 원 잠깐 깨지기도 했었고.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에 네. 국내에서 또 주주 환원을 또 강화하고 있고 네. 이 저울의 추는 좀 어디에다 무게를 두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장기적인 경쟁력이 저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는 좀 중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경쟁력이 유지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전기차로 가고는 있지만 그 중간적인 단계에서 뭐 하이브리드 상품에 대한 경쟁력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버퍼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 두 가지 틀에 현대차가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보신 분들이나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유튜브 이런 걸로 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차량들의 퀄리티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놀랍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라이다, 레이다 다 붙어 있는데 현대차보다 뭐 예를 들어서 반 가격이야. 그러면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운행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보면은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수준으로 퀄리티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어떠냐라고 보면은 거의 반의 반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을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고민이 있는데 뭐 중저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차에 좀 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아닐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지금 가장 겁내고 있는 건 유럽 시장인 거고요. 실제로 유럽 시장들은 전기차에서 중국차한테 점유율을 많이 넘겨줬고 네. 이미 다 떨고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떠나야 되냐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또 하이엔드급이 있죠. 또 테슬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또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목적지만 딱 찍으면은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나가서 운행하는 이제 샛길로 나가서 대로변에 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주차장까지 가는 길을 정말 자율주행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뭐 단기적으로 뭐 수출에 대한 경쟁력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격 경쟁력, 제품 퀄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주환원 정책으로 좀 주가를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주주환원 때문에 주가 올랐다가 빠질 때는 맥없이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주환원 정책은 먹히기가 좀 쉽진 않다.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이 이제 살아 있어야지만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테슬라의 FSD V13 네. 또 중국차 네. 그 사이가 맞나? 밑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놓고 퀄리티만 놓고 네. 보면은 그냥 아예 그냥 넘사벽 수준인 것 같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냐면 그 댓글에 보면 이제 중국 쪽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 저 유튜버 저 중국차한테 돈 받았다고. 네. 예, 믿기 힘든 거죠. 믿기 힘든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게 뭐 제네시스 시리즈라든지 SUV라든지 그런 차종에서는 특히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 뭐 전기차, 수소차 라인업은 되게 세그멘트별로는 좋은데 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또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중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정말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정말 넘사벽으로 투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만으로 그 퀄리티를 낼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AI 투자로 그 장벽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야 이게 카메라만으로 정말 이게 가능해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라고 하는 이제 통신과 관련된 굉장히 조금 세계적으로 앞선 기업이 있다 보니까 화웨이 솔루션을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뿌려지는 그래서 그 화웨이 시스템을 심어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마이너 업체들도 그냥 화웨이 시스템을 심으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차가 참 만만치는 않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한때 화웨이는 트럼프 1기 때였죠. 그때 이제 엄청나게 제재를 당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다시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또 화웨이는 건실해졌고 그렇죠. 글로벌 정말 넘버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 장비 회사였죠. 그래서 그 경쟁력이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거나 이제 발전시키거나 이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가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이 크다.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이제 내수 경기가 어렵다 합니다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들 또 사려는 그런 수요들은 확실히 또 있고 또 양극화가 또 되어 있으니까 소비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이제 국가가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내도 일단 만들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사실 상상하기 힘든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실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거나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약간 무서움을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변압기는 여전히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나요? 네. 그 변압기는 거의 우리 겨울 이건규 할 때마다 계속 좋게 보셨거든요. 네, 변압기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뭐 관계없이 전력 부족이라는 부분은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AI 투자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만약에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의구심이 약간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걸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라는 부분, 정말 투자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각이 해외는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반신반의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이거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어떤 변압기 관련주는 좀 많이 주가가 빠졌었고, 네. 어떤 거는 또 견조하고, 네. 어떤 차이일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형 초과압 변압기냐 아니면 뭐 중소형이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정 업체만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네. 어떤 업체는 뭐 재생에너지 좀 더 강점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믹스가 좀 다르다라든지 뭐 이런 구성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정 업체에 이제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기본 저희는 이제 바스켓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변압기도 바스켓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네. 이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뭐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또 원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막 정말 우위에 있거나 메리트가 있는지는 또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스켓으로 네. 변압기 관련주들 몇 개를 담아가시는. 또 그 방산주도 계속 잘 나가다가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일론 머스크가 몇 마디 하고 아직도 F-35 만들고 있니? 막 이런 이야기하고 하면서 조금 급격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사는 약간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향후 몇 년간 성장 동력은 이미 다 이제 수주로 쌓아놓은 상황이 있긴 한데, 뭐 이제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무인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드론으로 이제 대표되는 무인 장비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는 다 뭐 드론 날려서 다 어떻게 보면 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효율성이 되게 높은 거죠. 뭐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낮은 가격으로 그런 굉장히 월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의 사업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 약간의 불안감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무기를 팔려면 이제 거의 대통령이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 프로젝트이고 결국엔 장기적으로 AS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란 부분도 이제 전수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불안하다고 하면은 조금 받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정부 사업인 부분이 정부에서 이제 금융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밀어줘야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커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방부 프로젝트인데 국방부 장관이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다음번 격월 이건규 시간에도 방산주 조금 더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 조선주도 아까 그 뭐 LNG 관련된 쪽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조선주도 급격한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일시적인 겁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약간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 좀 약간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선 쪽이 약간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기보다는 해외 정세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혜가 조금 확실해 보이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번에 하락할 때도 이제 조선 비중은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LNG 자기네 가스 판매가 늘어날수록 조선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올 수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입량의 예를 들어서 한 40에서 60% 사이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져오던 거를 거의 다 미국산으로 대체가 이미 다 된 상태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수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LNG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지 어떤 진행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 유럽으로 날아야 되는 배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뭐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미국 쪽 수주도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도 뭐 상당한 협의라든지 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조선주 조정받을 때 더 샀다라는 거. 네. 예. 맞습니다. 겨울 이건규 시간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네. 이런 걸 뽑아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규 대표님이 사셨다고 해서 뭐 다 뭐 오르거나 그렇죠. 이런 거는 아니고 예. 네. 신은 아니시니까. 네. 이제 맥을 잘 짚는 이제 허준 선생님에 가까울 뿐이지. 네. 조선도 혹시 바스켓으로 담으십니까? 바스켓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조선 쪽도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서 선박 수리라든지 나중에 뭐 군함까지 할 수 있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더 기대를 받는 업체들도 있고 아닌 데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LNG선과 관련된 이제 회사를 좀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에는 FLNG 이제 해양 플랜트. 왜냐면은 배로 나르지만 그 부분에 이제 터미널을 지으려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부유식의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간에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근데 뭐 군수 관련해서는 약간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게 약간 매력적일 수도 있고 안 매력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돈이 안 될 수도 있다. 마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체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군수 쪽으로 진출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초반부터 추진을 한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큰 그림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아직까지는 여태까지는 마진이 낮은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본격화돼서 마진이 정말 올라갈지 여부는 조금 더 이제 나중 일이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도 별로 이제 마진이 안 남아서 별로 안 하고 있는 일을 한국 기업이 가서 미 군함을 건조한다면 과연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미 군함 관련된 이제 수리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신규 건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진이 좀 남을 것 같기는 해요. 좋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잠깐 이제 반도체 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도 이제 중국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전통적인 메모리 중에서도 약간 미세 회로폭이 좀 넓은 것들. 지금 뭐 DDR4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아직 DDR5까지는 따라오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건규 대표님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이제 상향 룸이 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흐름이 달라진 건 없습니까? 저는 이게 흐름이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술 격차라는 부분이 몇 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따라잡을 거야라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전통적인 D램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부가치 뭐 메모리에서 이제 시장 상황이 좋은 건데 그쪽에서는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쟁력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3년, 5년 후 이렇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사업부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올해 3분기 때 이익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 어떻게 보면 좀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는 요 차이가 저는 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거의 삼성전자가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하이닉스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HBM과 관련된 수요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수요에 대한 노이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HBM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이닉스가 독식하던 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뭐 내년까지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내후년은 사실 내년을 또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내후년까지도 사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보고 있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좀 과소평가받고 있다. HBM에 대한
어닝에 대한 파워나 모멘텀을 너무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HBM 수요에 대한 노이즈도 그렇고 이 회사에 대한 과소평가도 네, 그렇고요. 뭐 가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이제 어닝 포텐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소평가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 3월 정도, 그러니까 언제 몇 월이 될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 3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CXMT가 이제 지금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예. 미국에. 예. 이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CXMT에 뭐 전혀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제 상위 장비 업체들의 매출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50% 정도가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에 장비를 팔아 먹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CXMT는 그냥 마음 놓고 장비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세 회로폭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이제 살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달에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은 말았지만 결국엔 빠졌거든요. 예. CXMT가. 근데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뭐 DDR5라든지 HBM을 만들려고 하면은 신규 장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3월 달에 그게 이제 스톱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조금 고부가치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제 진입 장벽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조금 쭉 미뤄지는, 이제 캐파를 더 이상 증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는 거는 내년 한 3월 정도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거 없이 그냥 두 개 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튈 수 있다. 수도 있다. 예, 주가 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멘텀을 봤을 땐 한 2월 정도부터는 뭐 만약에 된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뭐 사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에는 결국에는 하이닉스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좀 무차별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CXMT는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만들면서 삼성을 이제 추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손꼽고 있는데, 거기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면은 반사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후발주자 때문에 지금 세계 1등이 2등이 이제 긴장하면서 있고, 후발주자가 견제를 받는데 그게 반사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참 이게 웃픈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이거는 정말 주신 것도 그렇고.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이제 중국에서 이 짧은 기간에, CXMT가 생긴 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내년을 봤을 때 마이크론의 버금가는 캐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수 시장에서 그걸 품질이 좀 부족해도 사주는 부분,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R&D 인력이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엘리트급 인재들이 엄청나게 R&D 인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은 제재를 통해서 조금 미국에서 견제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도 좀 반사 이익을 좀 한숨 돌리는 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25년 초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AI 관련된 투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는 24년도에는 압도적으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GPU 어떤 하드웨어 쪽 투자로 많이 좀 쏠렸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뭐 전력망 마찬가지로.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약간 서비스 쪽으로도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네. 했고 네. 그러면 약간 주식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미 넘어갔고요. 다만 이제 하드웨어에서도 저는 볼만한 게 남아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학습 중심의 AI 투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돌리는 거죠. 너 이거 공부해 해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돌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이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이제 보통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이제 넘어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요때는 엔비디아 칩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특화된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칩과처럼 이제 고도의 고성능의 칩이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한 거를 여기서 이제 돌리기 위한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다만 돌리다가 또 학습을 시켜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추론 시장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 같기는 해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특정 서버 업체가 데이터 센터 업체가 이런 칩을 개발해줘라고 하면은 그런 업체들이 이제 거기 스펙에 맞춰서 통신 칩을 만들어 주거든요. 마벨이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조금 두각받을 수 있는 업체들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초고속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지만 미국은 이제 아직도 구리선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광 케이블과 관련된 투자가 좀 많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 케이블 업체라든지 아니면 광전 소자라고 해서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좀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소자 업체라든지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서비스야 뭐 계속해서 제가 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서비스가 눈에 안 보이고 이제 손에 안 잡히다 보니 그러니까 확 와닿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서비스 업체들을 보면 AI 관련된 서비스도 되게 많이 분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이제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데이터 관리 서비스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혹은 이제 뭐 CRM이나 뭐 이런 이제 내부 회계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AI 시스템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실시간을 피드백을 받고 이제 계약 관리도 다 온라인상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AI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다 전산화 시켜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자동으로 코딩을 어느 정도 해주는. 뭐 100%까지는 아닌다고 하더라도 한 8, 90% 정도 코딩을 해주면은 그걸 이제 작업자가 좀 수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AI를 도입해가지고 코딩을 자동으로 해준다라든지 뭐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AI 서비스 관련된 업체만 하더라도 지금 한 12개 정도 업체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보안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누가 이걸 데이터를 공격하면 어떻게? 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는 더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장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 공격하는 이제 해커들에서도 AI를 돌려서 이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좀 분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네,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아까 잠깐 12곳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 현재 투자 중인 AI 서비스가 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12회사가 있어요. 요건 이제 국내외 합쳐서. 아니요, 그냥 해외 회사만. 해외만.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화장품 OEM, ODM 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조금 어떤 것들은 이제 더 전에 밀린 것도 있습니다만 뷰티, 화장품, 미용기기가 조정폭이 컸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같은 방향성을 타고 있었어요, 업체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상반기까지 다 좋았죠. 네.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어떤 업체는 좋고 어떤 업체는 나쁘고 이게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게 살펴보면은 이게 인디 브랜드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막 확 증가하기도 하고 확 꺾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ODM 업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업체를 갖고 있었느냐, 고객을 어떤 업체로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차별화된 모습이 보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을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더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용기가 좀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화장품 용기가 수급이 안 되면서 이제 제품을 납품 못한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신제품 주기 사이클에 안 맞은 회사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실적이 계속 좋고 어떤 업체는 실적이 꺾이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과거에는 트렌디하게 그냥 다 같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업체별로 조금 뜯어보고 차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 이제는 좀 차별화가 되는. 네.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또 이제 브랜드일 때는 그 유행도 빠르고 되게 좀 네. 심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여전히 화장품 OEM, ODM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네,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냥 브랜드 업체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그게 이제 오히려 뭐 역수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뭐 중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뭐 ODM하고는 다르게 그 회사가 이제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시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성이 성공 가시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전략을 펴고 뭐 어떻게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나아갈 것 같다라고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나라는 OD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ODM 같은 경우에는 그 또 거래 상대방이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ODM사 중에서도 또 주가 흐름이 또 다른 것들도 있고 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번에 느끼기는 했고요. 또 변동성도 커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쳐내고 좀 좋은 것들 위주로 좀 남겨서 가고 그리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주가가 빠졌어요. 최근에.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지금은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좋았던 건 이제 3분기까지의 실적.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12월 10날 찍고 있는데 또 어떤 화장품 브랜드는 한 몇 달 동안 조정받다 신고가 가는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를 참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너무 이제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좀 더 분산을 해서 거의 2024년도 다 지나갔고 항상 이제 이맘때쯤 되면 과연 2025년 새해의 투자 화두는 뭐가 될까? 키워드는 뭐가 될까? 이게 뭐 2023년에는 그 직전 말에 챗 GPT 나오면서 AI 관련주가 엄청나게 폭등했었고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24년 초에도 좀 비슷하기도 했었고요. 25년의 트렌드는 뭐가 될까요? 뭐 대략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저는 24년도에 좋았던 것들이 그냥 25년도도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장선에서. 왜냐하면은 24년에 안 좋았던 것들이 갑자기 좋아질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좋았던 것들이 25년에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 계속해서 강조 들었던 뭐 AI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LNG 밸류 체인 뭐 그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업체별로 조금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조금 업체별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은 2024년 좀 어떠셨어요? 전체 이제 투자하시면서 올해 한 해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축됨이 되게 컸던 것 같기는 심리적으로요? 해요. 왜냐면은 뭐 중국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내지는 그 IT 투자하신 분들 사실 다 똑같았을 그쵸, 것 올해 같네요. 뭐 너무 그러니까 힘들었죠. 어떤 거였냐면은 레거시 디램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CXMT가 있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렇게 경쟁 업체가 빠르게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거나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상처를 받은,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만만치 않았던 장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규 대표님을 처음 뵀던 게 2020년이었나? 근데 매해 제가 그 투자의 난이도 이런 거 항상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22년도쯤 되면은 이제 투자의 난이도 되게 높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도 기억에 남고 25년도 투자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네. 24년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24년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25년에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24년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투자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최상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25년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24년도에 너무나 조금 어이가 없거나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걸 바탕으로 25년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수월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힘들었기 때문에 엮기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24년도에 조금 의문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그냥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올해보다는 훨씬 가벼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보다 힘들면 안 되죠. 네. 거의 뭐 사람들 다 쓰러져 죽습니다. 네. 올해보다는 가볍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합니다. 네. 늘 항상 이렇게 또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항상 이렇게 또 섹터별로 그렇고 시장에도 맥을 짚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녹화하다가 든 생각인데 이건규 대표님을 그동안 저희 YG 클럽에 못 모셨었네. 한번 저희 그 주로 이제 애널리스트 세미나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어떤 이제 고수분들 투자 실전 고수분들도 모셔서 좀 세미나를 청하기도 하거든요. 네, 뭐 혹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1월은 격월 이건규가 없는 달이니까 1월에 혹시 예, 가능합니다. 즉석 섭외. YG 클럽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YG 클럽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격월 이건규 12월 호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